한국어 대회 2분과 영어 평가의 방법과 실제 사회를 맡은 광주교대 신동광입니다. 먼저 온라인 학술 대회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세계 한국어 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럼 이번 세션에 대한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세션은 영어 평가 사례를 통해 한국어 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 평가의 사례 중심으로 5명의 발표자께서 영어 평가의 방법과 실제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중 또는 발표 후에 질의사항이 있는 참가자께서는 유튜브의 댓글창에 답변을 원하는 발표자의 성함과 함께 질의 내용을 남겨주시면 추후 수합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발표자의 발표 시간은 10분이며 발표 시간은 엄수 부탁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이화여대 신상근 교수님, 두 번째는 서울대 원영국 교수님, 세 번째는 서울대 김현우 교수님, 네 번째는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주혜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사이버대학교 송민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자 이화여자대학교 신상은 교수님의 영어 평가 방법에 대한 이론과 동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재직 중인 신상근이라고 합니다.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에서 전반적인 영어 평가 이론과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평가의 최근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타당도의 개념 변화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당도라고 하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개념의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이 개념의 변화가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육평가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예전 관점, 즉 타당도를 평가 도구의 특성이라고 보는 관점을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가 도구가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평가하면 타당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타당도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아마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전후에 메식이라는 ETS에 근무하시던 메식이라는 스칼라가 집대성해서 새로운 관점이 나오는데, 이제는 타당도가 평가 도구의 특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용 혹은 시험 결과 해석과 관련된 특성이라는 주로 범위가 확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평가 도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그 평가 도구가 사용되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 과정을 다 평가 도구의 타당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그냥 평가 도구 자체에만 국한해서 평가의 퀄리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의 개발부터 사용, 영향까지 전 단계를 다 타당도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다는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다른 교수님들께서 자세히 발표해 주시겠지만, 그럼 그 타당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툼린의 그 논증 구조를 사용해서 논거 기반 접근법이라는 또 우리가 타당도를 타당화를 진행하는 절차로 이제 도입되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실 거고요. 이건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국은 평가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시험 점수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의 점수가 높으면 무엇을 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단계의 논리적인 점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이 잘 개발되었다, 채점이 제대로 되었다, 혹은 다른 버전의 시험이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 논리적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마다 그 주장이 기초하고 있는 가정이 있고, 또 그 가정에 사실인지 아닌지 알려줄 수 있는 증거가 도출되어야 되고, 또 혹은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반증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그 평가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절차, 이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논거 기반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은 요즘은 평가 도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평가할 때 개발부터 사용, 그다음에 영향까지 본다는 것. 그래서 타당도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보통 이제 여러분 익숙하신 것처럼 의사소통 능력에 이제 굉장히 우리가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언어 능력을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특히 말하기나 쓰기에서 상호작용 능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국은 언어 능력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기보다는 사람과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의사소통이 실패했을 때 그거는 꼭 말하는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되는 것. 왜냐하면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콕수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상호작용 능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고요. 또 워낙 요즘은 뭐 국제적인 교류가 많기 때문에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도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의사소통 전략도 강조가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요즘 큰 트렌드 중에 하나는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능력. 왜냐하면 요즘 보시면 뭐 이메일이든 뭐 채팅이든 뭐 메신저든 뭐 카카오톡이든 이 컴퓨터를 통한 의사소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디지털 리터시를 제외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능력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평가의 타당도와 연결되어서 평가의 목적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짧게 한번 시험 문제를 주었는데요. 이 시험 문제는 미국에서 경찰 선발할 때 쓰는 읽기 시험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뭔가 범인을 잡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읽기 시험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나라 순경 경찰 순경 뽑을 때 영어 시험입니다. 뉴턴이 나옵니다. 전혀 경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강조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정성이 굉장히 이제 강조됩니다. 얼마나 오센틱하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영어가 얼마나 실제 밖에서 사용된 영어냐 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 수험자가 수행해야 되는 시험 과제가 얼마나 실제 그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과제인지 그 일치 정도를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학교 듣기 시험 문제인데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를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의사소통 상황에서 대화를 하다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굉장히 오텐티시티가 없는 시험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텐티시티가 좋은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이게 미국 의사 선발 시험입니다. 보시면 실제 9명의 모의 환자와 이 의사 지원자가 9명을 진찰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9명을 영어로 잘 측정하는지를 보는 시험이니까 굉장히 오텐티시티가 높은 시험이죠. 이건 이제 그 호주에서 보는 OET 시험. 이것도 역시 의사 선발 시험입니다. 보시면 역시 실제 모의 환자를 진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영어를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의사 뽑을 때 토익, 토플, 팁스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텐티시티가 낮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모바일 기기를 많이 활용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시면 토익 듣기 문제도 실제 문자 메시지가 인풋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메일 쓰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쓰기 시험에도 당연히 뭐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채점도 많이 실시가 되고 있죠. 사실 이건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있죠.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액큐러시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나 크리에이티비티가 아직 채점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되긴 하지만 컴퓨터를 채점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구아 프랑카라는 것. 영어가 세계어로 사용되면서 다양한 영어가 워낙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원어민 브라이티 아닌 다른 브라이티를 굉장히 영어 평가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기능 통합형 문항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건 나중에 교수님들께서 발표해 주실 것 같고요. 토플이 대표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읽고
그 주제와 관련된 렉처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편집 중에 하나는 스케일이 많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척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액티브 스케일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유럽에서는 CFR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영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모든 교재에는 CFR 등급이 다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척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로 오면 이제는 더 이상 assessment of learning, 학습의 평가가 아니라 학습을 위한 평가로 된다. 우리 송민영 교수님이 나중에 아마 진단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강조되는 것은 의미를 보고 담화순에서 평가하려고 하고요. 명시적 지식보다는 암시적 지식을 평가하려고 하고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이나 적절성을 평가하려고 하고 직접 평가가 더 선호되고 있고 의사소통 영역을 평가하려고 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폼만 평가했다면 요즘에는 미닝과 유스를 평가하려는 것도 영어 평가의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상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신상훈 교수님께서 최근의 평가 트렌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대학교 원영국 교수님의 평가 타당도 관점에서 살펴본 토플, 토익 시험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영국입니다. 먼저 슬라이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평가 타당도 관점에서 살펴본 토플과 토익 시험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신상근 교수님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이제 타당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토플과 토익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 시험을 개발할 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소개해드린 슬라이드는 이제 샤펠 2008년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까 그 신상근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그 매식으로부터 시작된 그 밸리디티 아규먼트, 그 논거를 기반으로 한 논증, 그 타당도 검정 부분에 해당되는 것일 텐데요. 예전처럼 이제 단편적인 이제 지표들을 가지고 타당도 시험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구인 설정부터 실제로 시험 점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전 과정을 다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즘에는 평가의 전반적인 타당도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플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제 참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토플 시험이고요. 인터넷 베이스로 하는 이제 IBT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인은 이제 아카데믹 잉글리시 대학 학술 영어를 이제 기초로 하는 이제 시험이 되겠습니다.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로 4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총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읽기를 살펴보시면은 3개에서 4개 정도의 지문이 주어지고 각 지문당 10개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특정한 어휘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거나 하는 경우에는 글로서리로 해서 뜻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학능력 시험, 영어 시험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 이외의 어휘들은 이제 글로서리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듣기 문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문당 이제 5개 정도의 문제가 주어지고 대화체라든가 아니면 수업 강의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까 신상근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향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식 영어라든가 호주 아니면 미국식 영어가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한국어 시험을 볼 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소위 말하는 표준어 발음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방언도 함께 사용해서 한국어 시험을 출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플 문제 중에 이런 이제 답안지 를 2가지를 선택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통계 처리할 때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구성을 할지 한국어 평가를 만들 때 한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는 독립형으로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시험과 읽고 듣고 말하는 그런 통합형 문제가 있는데
통합형 문제 같은 경우 읽고 듣고 말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과연 스피킹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과연 말하기라는 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 구인에 관련되는 문제점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하기 시험 같은 경우는 네 개의 문제로 주어지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말하기 성적이라는 것을 부여할 때 이 네 가지 문항에 어떤 식으로 가중치를 줘서 최종 점수를 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쓰기 문항입니다. 쓰기 문항도 통합형과 독립형 문제가 있는데요. 독립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담은 글을 쓰는 게 되겠고요. 통합형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말하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읽고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그 writing ability, 글쓰기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플 라이팅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경우 토픽 시험에서는 원고지에 이제 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는 학생과 원고지를 잘 다루는 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 시험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험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쓰기 문제에서도 이제 문항이 2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라이팅 글쓰기 점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가중치는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라는 이제 이슈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익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익 시험은 이제 국제 비즈니스 영어를 이제 영어 능력을 이제 측정하는 시험이 될 텐데요. 토플하고 다르게 토익 시험은 리스닝 앤 리딩과 이제 듣기와 읽기 시험하고, 그리고 스피킹하고 라이팅 시험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2가지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듣기 읽기 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묘사한다든가 어떤 대화가 주어졌을 때 적절한 말을 고른다든가 이렇게 간단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리스닝 같은 경우는.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필요한 이런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짧은 이제 텍스트 메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리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토플과 비교해서 좀 차이점이, 토플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현재 대부분의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입력하는 형식이 되는데,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OMR 형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그리고 방법들, 그리고 학생 수험자들이 할 수 있는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점수를 해석할 때, 최종적으로 나온 점수를 해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포함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제외를 할 것인가, 이런 이슈들도 항상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험인데요. 토익 말하기 시험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은 이제 텍스트를 보고 읽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글을 소리 내어서 읽는 것도 말하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수준이 조금 낮은 학생들을 배려한 문항으로 볼 수는 있을 텐데, 한국어 시험을 만들 때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말하기 능력인지 아닌지, 이런 구인을 설정할 때, 컨스트럭터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익 쓰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문장을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에세이를 작성하는 문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그 신상훈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이메일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메일 작성하는 것도 시험 문항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쓰는 이제 에세이 형식의 문항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 이제 토플하고 토익 시험의 유형과 그 쟁점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 슬라이드에서 한번 요약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볼게요. 토플하고 토익 시험이 과연 무엇을 측정하는 시험인지, 한국어 평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존재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학술적인 것인지 비즈니스인지 아니면 일반 영어를 측정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새로운 시험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방법, 컴퓨터로 보는지 종이로 보는지, 어떤 식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그 수험자들 입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뭘 측정하는지하고 컨스트럭트하고 결국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문제들 같은 경우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가 능력을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배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시험 시간과 관련해서 토플 시험 같은 경우는 3시간 이상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아마 성인 학습자들이 3시간 이상 시험을 보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텐데 한국어 시험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시험의 길이라는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듣기 시험 같은 경우 토플이나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하고 선택지를 이제 글로 보여주게 되는데 어떤 시험들 같은 경우는 아예 듣기만으로 듣기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이 적절한 것인지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기 쓰기 채점 관련해서 아까 신상균 교수님 그 발표에서도 이레이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채점자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기계 채점, 실제 현재도 도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 채점을 했을 때 그 신뢰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는 부분도 큰 하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액센트 문제가 있을 텐데요. 한국어에도 뭐 제주라든가 경상도, 전라도 뭐 여러 지역의 그 방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네,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하면서 앞으로 이제 한국어 시험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영욱 교수님. 네, 평가의 구인 설정에 대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대학교 김현우 교수님의 평가 타당도 관점에 살펴본 IELTS와 탭스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현우입니다.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원영국 선생님께서 논구 기반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평가 타당도 측면에서 살펴본 탭스와 IELTS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시험 유용성에 근거하여 IELTS 말하기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탭스 구인 타당도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ELTS는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약자로 시험 점수의 활용에 따라 2개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으로 시험 점수가 수험자의 영미권, 국가, 학부, 그 다음에 대학원 진학 여부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IELTS Academic, 그리고 영미권 국가 취업 및 이민에 활용되는 IELTS General Training으로 구분됩니다. IELTS의 채점 방식 및 등급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낮은 1부터 가장 높은 9까지 총 9개의 밴드 스케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 혹은 소수점 스케일 성적이 수험자와 시험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4개 하위 영역 점수의 평균을 가장 가까운 정수 혹은 소수점 스케일로 반올림하여 수험자 및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말하기 쓰기 채점 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쓰기는 2개의 시험 과업에 대해 각각 다른 채점 구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점 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10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총 3개의 시험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점 구인은 Fluency and Coherence부터 Pronunciation까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쓰기 채점과 쓰기 과업과 동일하게 10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ELTS의 하위 영역의 문항수와 검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듈에 상관없이 문항수와 검사 시간은 동일한데요. 말하기와 쓰기는 구체적으로 2개, 그리고 3개의 시험 과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쓰기는 2개의 시험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의할 점은 최소 요구 단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번 쓰기 시험 과업은 최소 150단어, 2번 쓰기 시험 과업은 최소 290단어를 써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시험은 3개의 시험 과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개 및 인터뷰, 주제 발표, 양방향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흐만과 파머가 제시한 시험 유용성에 근거한 IELTS 말하기 영어 시험 유용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신뢰도, 구인 타당도, 실제성, 상호작용, 역량, 실용성입니다. 신뢰도는 측정의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IELTS 말하기 시험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요소는 세계의 고정된 시험 과업을 사용한다는 점과 엄격한 채점자 교육을 시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인 타당도는 시험 점수에 대한 해석의 의미와 정확성을 의미합니다. IELTS에서 말하기 구인 타당도를 증진시키는 요소는 인터뷰에서의 명료한 질문, 논란의 여지가 적은 질문을 사용한다는 점과 무엇보다 1대1 인터뷰 테스트로 진행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성은 시험 과업의 특징이 실제 과업 상황에 대응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IELTS에서 말하기 시험 실제성을 증진시키는 요소는 사용 목적에 따라 시험 모듈을 구분했다는 점과 실제 과업 상황과 대응되는 정도가 높은 토론과 같은 말하기 시험 과업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상호작용성은 시험 과업에 수험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구인이 개입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IELTS에서 말하기 시험 상호작용성을 증진시키는 요소는 말하기 과업에서 주제 발표, 양방향 토론과 같은 상호 의존적인 시험 과업을 사용한다는 점과 말하기 시험 채점 구인이 수험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구인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영향 혹은 환류 효과는 수험 행위와 시험 성적이 개인 또는 사회 및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의됩니다. IELTS에서 말하기 시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수험자가 공개된 말하기 채점 구인에 따라 학습 목표를 설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자가 말하기 시험에 대비한 교수법과 평가 방법을 채택하게 만드는 데에도 있습니다. 실용성은 시험의 시간과 비용적 측면의 경제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IELTS의 말하기 시험은요, 실용성에서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험의 실용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검증된 인터뷰어, 레이터 양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수험자의 말하기 능력을 채점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탭스의 구인 타당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탭스는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의 약자입니다. 한국인의 실질적인 영어 활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1999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탭스의 채점 방식 및 등급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점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5부터 가장 높은 1+까지 총 10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에 따른 수험자의 능력치에 대한 설명자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험 성적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점을 제공한 뒤 각 영역별 점수를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역별 점수는 청해, 어휘, 문법, 독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탭스의 하위 영역의 문항수와 검사 시간은 개정 전 탭스와 현행 탭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항수와 검사 시간이 단축되어 보다 실용성이 높은 시험으로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탭스 시험의 4개의 하위 영역이 실제로 수험자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탭스의 구인 타당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신상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인 타당도는 시험 점수에 근거하여 시험 제작자 및 사용자가 내리는 시험 점수 해석의 적절성과 윤리성을 뜻합니다. 구인 타당도 증거 확보를 위한 연구 방법론으로 영어 평가에서는 요인 분석을 많이 채택합니다. 요인 분석의 장점으로는 탭스 총점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무엇보다 탭스 성적표의 영역별 세부적인 평가 정보를 수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서울대 탭스 위원회에서 2019년 다음과 같은 2차 요인 모형을 이용하여 항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각 시험 문항이 하위 영역을 측정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이 4개 하위 영역이 수험자의 영어 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개정 탭스 4회차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총 수험자 수는 2만여 명 그리고 각 시험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 영역 간 상관계수는 모두 0.6에서 0.7 사이 만족스러운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요인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모든 검사형에서 탭수에서 사용되는 문항은 4개의 하위 영역을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으며 또한 4개 하위 영역의 점수 또한 수험자의 영어 능력이라는 탭스 시험이 원래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을 잘 측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는 탭스의 구인 타당도가 높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탭스의 총점과 4개의 하위 영역 점수 간의 2차 요인 모형 구조는 실증적으로 일치하며 이것은 성적표에서 4개의 하위 영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을 수험자 및 시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발표 결론입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말하기 쓰기 평가 개발을 할 때 IELTS 말하기 평가에서 적용했던 시험 유용성 평가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총점과 만약 하위 영역 점수를 개별적으로 수험자 및 시험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총점과 하위 영역 점수 간의 확인적 요인 분석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김현우 교수님께서 IELTS와 탭스에서 활용하는 유용성 그리고 타당성 검증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주혜 교수님께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사이버대의 김주혜입니다. 화면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개발과 관련된 사례 연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1급, 듣기와 읽기 평가를 중심으로 합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의 준말로 간단하게 NEET라고 하는데요. 이 NEET 시험은 최초로 국가 수준으로 개발된 대규모 영어 숙달도 평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NEET는 국가 수준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를 개발할 때 참고가 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의 NEET 개발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는 계획, 고안, 개발, 실시, 점검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NEET의 계획과 고안, 개발 단계까지 많이 고민해서 정리했던 평가 세부 계획서와 실제 사례 문항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영어 평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든 토종의 영어 평가 시험은 좀 많이 사용된 건 탭스 정도였던 것 같고요. 주로 듣기와 읽기 중심의 시험이었죠. 그래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토익이나 토플, IELTS 같은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그런 해외 영어 시험에 응시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나 영국에 아주 막대한 시험 비용을 지출하는 부작용이 생겼죠. 그래서 결국 이런 해외 시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생들의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에 말하기와 쓰기를 같이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009년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NEET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가 영역을 보시면요. 주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까지 4가지 영역을 다 평가하는 IBT 형식의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 은행 방식을 도입하고자 했고요. 네, 개발 기간 보시면 대학 1급 같은 경우는 대학 컨소시엄에서 개발을 하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을 하셨고요. 2급과 3급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하시고 주관하셨습니다. 네, 평가 대상 및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네, 1급은 일반인용이었고요. 2급과 3급이 고등학생용이었습니다. 자, 1급 같은 경우는 대학의 졸업시험이라든가
취업, 유학 갈 때 토익과 토플을 대체하고자 하는 용도로 만들어졌고요. 2급은 고등학생용이긴 한데 이 학생들이 영어를 많이 필요로 하는 학과에서 공부할 때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그런 시험이었고 3급은 그거보다 좀 더 쉽게 실용 영어 수준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정도의 영어 능력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1급 시험의 특성 한번 보시겠는데요. 숙달도 평가였고요. 네,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까지 4가지 영역을 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영어 평가에서 좀 벗어나서 직업 분야, 특히 비즈니스 분야의 실용적인 업무와 관련된 그런 실무 영어 능력을 평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제, 태스크 위주의 평가를 많이 개발하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 1급 시험의 제시 형태는 IBT 방식으로 되어서 응시자가 응답을 직접 입력하거나 녹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듣기 읽기 영역은 사지선다형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휘 목록은 평가별로 전문 코퍼스를 구축해서 시험 출제에 활용을 했습니다. 자, 등급 기준 한번 보실 텐데요. 1급은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까지 다 100점 만점으로 했는데 말하기와 쓰기는 9등급으로 나누어서 학생들한테, 응시자들한테 제공을 했고요. 2, 3급은 영역별로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통보를 했고 각 성취 수준에 맞는 영어 능력을 잘 기술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문항수를 한번 보실 텐데요. 1급 듣기와 읽기 다 40문항이었고요. 네, 문항 유형 보시면 대화의 응집성이 파트 1에 나오고 그 다음에 대의 파악, 세부 정보 파악, 추론하는 문항들이 제일 많았고요. 마지막에 과제 수행 문항이 5문항 있죠. 이렇게 해서 40문항이 맞춰졌고요. 네, 읽기 같은 경우에는 듣기랑 조금 다르게 생략된 정보 파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의 파악, 세부 정보 파악, 추론 나오고 5번째 응집성 및 담화 구조 파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수행 문항 3문항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니트 시험의 소재를 보시면요. 일반적인 소재가 40%인데 비즈니스 쪽이 60%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유형을 보시면요. 그냥 듣기에서 지문만 들려주는 경우가 75% 정도였는데 상대적으로 지문과 자료, 시각 자료 얘기하는데요. 도표나 그림이나 인터넷 자료 같은 것들을 통합해서 제시하는 형태를 반드시 25%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난이도는 1부터 5까지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5가 가장 어려운 거였고 3이 한 40% 정도 됐네요. 읽기도 유사한데요. 텍스트 유형만 조금 다릅니다. 지문만 읽는 거 75%였고요. 시각 자료만 읽는 게 있었어요. 그게 12.5%. 그 다음에 지문과 자료가 통합된 형태가 또 12.5%였습니다. 자, 이제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문항 유형 보실 텐데요. 대화의 응집성은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거. 그다음에 대의 파악은 주제나 제목, 요지를 찾게 하는 그런 문항들이 들어갔고 세부 정보 파악에서는 내용이 일치되는지, 일치되지 않는지 판단하는 문항들이었고요. 추론 쪽에서는 관계나 대상이나 장소를 추론하는 그런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 수행 문항이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4가지 유형을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목록 작성하기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해당하는 바른 목록을 고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듣고 내용에 나오는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한 다음에 맞는 답을 찾게 한다든가 또 순서 정하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맞는 순서를 고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하기가 제일 많았는데요. 실제적인 내용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형식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읽기 같은 경우는 1번하고 5번이 좀 다르죠. 1번은 생략된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경우에는 빈칸 채우기 문항들이었고요.
네, 2, 3, 4 조금씩 다르지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에서 응집성 및 담화구조 파악에 문장 끼워 넣기, 흐름상 어색한 문장 찾기와 같은 그런 문항들이 들어갔습니다. 과제 수행에서도 유사한 형식의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네, 텍스트 형식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실제적인 자료가 많죠. 네, 거의 뭐 한 80% 수준인데요. 마지막에 있는 기타 자료가 아마 일반 시험에서 더 많이 쓰는 자료였을 겁니다. 일반적인 서적이라든가 인터넷 자료, 신문, 잡지, 기사 이런 것들은 사실 20% 정도밖에 안 됐고요. 위에 나오는 서신, 보고서, 광고, 각종 서식, 우리가 폼이라고 하는 그것들입니다. 자, 이런 형식을 많이 도입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팩스, 메모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고요. 보고서 쪽에서는 의견서나 사업계획서까지 포함을 했고요. 광고 쪽에서는 공지문, 안내문, 보도자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각종 서식이 또 재미있는 게 많더라고요. 동의서라든가 비즈니스 동의서, 회의록, 제안서, 요청서 이런 서식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조금 쉬운 그런 서식을 골라서 문항 출제를 했습니다. 기존의 그 숙달도 평가랑 비교해서 이 시험이 조금 독특하다라고 했던 부분은 과제 수행형 문항을 포함하도록 노력을 했다는 건데요. 네, 과제 수행형 문항은 언어 사용을 통한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네, 특히 비즈니스 환경 같은 직무 환경이라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고자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지선다형 문항이긴 하지만 수행평가의 느낌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항은 자료 유형은 주로 여기 1, 2, 3번 나와 있지만 3번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통합형 자료를 많이 사용해서요. 텍스트랑 시각 자료를 같이 쓰는 형태가 많았고요. 텍스트 형식이나 문항 유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경우였고 문제 제시 방식 보시면요. 과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산출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에 그런 문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샘플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문제 해결형 문항의 초안 상태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직장 상사인 마크가 아마 밑에 사원인 데이빗한테 해외 출장을 위해서 호텔 섭외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빗은 마크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해서 호텔 시설을 비교를 해보는데요. 밑에 요구사항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호텔방에서 무선 인터넷 가능해야 되고 야간에 쓸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 있어야 되고 조식은 언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요구사항이 있고요. 네, 원래 문항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시설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표가 여기 되게 긴데 제가 앞부분만 자른 건데요. 이 호텔 시설의 특징들을 이렇게 쭉 나열한 거를 학생들이 읽어보고 앞에 요구사항과 맞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항들이 나가는데요.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를 내려고 저희가 기획을 했었던 건데 첫 번째로는 위 내용을 기초로 해서 데이빗이 어떤 호텔을 고르게 될 건지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데이빗은 호텔 등급을 매길 건데 적절하게 잘 매긴 것을 고르게 한다든가 이런 문항들을 고안을 했습니다. 자, 이 니트 개발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어 숙달도 평가에 대해서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일상생활 중심의 일반적인 소재에서 좀 벗어나서 직업 영역을 포함한 그런 소재까지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하기 쓰기 직접 평가해야 되고 세 번째로 CBT, IBT 형식의 시험 방식이 필요한데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하실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과제 수행형 평가를 도입해서 좀 더 실제성 있는 문항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리해 본 거고요. 네, 이상으로 국가 영어능력 평가 시험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지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그 평가의 절차를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유용했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인데요. 고려사이버대학교 송민현 교수님은 영어 진단평가의 개발과 적용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송민영입니다. 저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 진단평가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진단평가라는 것은 학습자의 장단점을 진단하여 학습자에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교수학습의 근거자료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보정학습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평가입니다. 다른 종류의 평가들과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요. 우리가 익숙한 이제 능숙도 평가, 숙달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이 점수에 근거해서 학생들을 뽑거나 어디에 배치하거나 그 목적을 가지고 시행이 되겠죠. 성취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특정 교육기관이나 국가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학생들이 잘 이수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그러한 시험이고요.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교육을 담당한 주체, 선생님이나 학교나 국가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시험이고요. 배치평가는 어느 특정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정확한 그 수준에 배치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런 평가들과 달리 장단점, 피드백, 보정학습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진단평가를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하기입니다. 학습자의 언어 지식과 사용에 관해서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특히 단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학습자의 장단점으로 진단을 하려면 충분히 세분화된 구인이나 능력을 정의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구인을 정의를 할 때는 개발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발달 이론이나 어떤 특정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 단계의 기능 또는 총체적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하위 요소, 세부 단계의 요소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특히 능숙도 평가 같은 데서는 주로 평가를 하지 않는 낮은 단계의 언어 기능, 예를 들어서 어휘나 문법 또는 음소를 구분하는 능력 등도 포함이 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진단평가는 부담이 없는 시험이어야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오로지 그대로 보일 수 있어서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드백을 제공하는 건데요. 진단 결과를 이해 당사자에게 제공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의 내용으로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양적 정보라는 것은 당연히 시험이니까 총점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구인별 섹션별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제공할 수 있고요. 이제 진단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질적 정보가 되겠는데요. 시험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그 각 세부 능력이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각 학습자가 그 세부 능력 중에서 어떤 것은 달성을 하고 어떤 것은 달성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잘못된 지식이나 부족한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그 다음에 학습자의 향후 학습에 대한 조언, 예를 들어서 수강해야 할 과목이나 수준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제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정학습 요소인데요. 학습자가 자신의 약점으로 진단된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학습을 말합니다. 보정학습의 유형을 보자면요.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으로 진단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실시하면 되겠고요. 교수자나 학교의 입장에서는 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보정학습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제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학습자 개인별 과제를 부여하는 등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 진단평가의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준비했지만 제가 오늘 발표할 때는 다이얼랜과 이제 CUK 영어 진단평가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델라나 덴나라는 이제 시험은요, 호주나 뉴질랜드의 이제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영어 능력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이 있고요. 이게 대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당연 그냥 배치하는 배치 평가가 아니라 진단 평가인 이유는 이 시험을
그 근거로 해서 나중에 한 학생들마다 이제 상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팔로우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단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으로 진경애 등이 2015-16년도에 개발한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 6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의 영어 교육 과정에 이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러한 평가였고요. 이제 선택형 문항으로 진행이 되었고 모든 학생들에게 진단의 결과를 개별 피드백을 했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정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평가의 3요소가 모두 다 이루어진 그러한 평가가 되겠고요. 저는 이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개발자로 참여한 CUK 영어 진단 평가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연구가 매우 중요한 밑거름 자료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다이얼랭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얼랭은 유럽 연합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였고요.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14개의 언어에 대해서 5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개발했기 때문에 무척 큰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CEFR이라고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를 기준으로 해서 문항도 개발하고 피드백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CEFR에 이제 어떤 능력에 대한 진술문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별을 해서 문항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can understand short, simple, personal letters라는 능력에 대한 진술이 있는데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도 이 CEFR 스케일에 근거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CEFR 스케일은 A1, A2, B1, B2, C1, C2 이렇게 6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학생이 이 시험을 보고 어떤 레벨이 해당이 된다라고 피드백을 제공하면 그 레벨이 의미하는 능력에 대한 진술과 도움말이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들어가서 평가를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영어 쓰기 영역에 참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스텝 1에서 배치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배치 테스트는 어휘 시험인데 그냥 단순한 어휘 시험이 아니라 영어에 실제하는 단어와 실제하지 않는 단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험을 왜 보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처음에 좀 조절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수준의 문항을 주는 것이 이 학생을 적절하게 평가하는가를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배치 테스트 결과에 근거해서 다음에 나오는 문항, 실제 문항의 그 난이도를 조절을 해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장치입니다. 두 번째도 쓰기 자기평가라고 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 대답을 함으로써 이것도 방금 배치평가와 마찬가지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쓰기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지선다형으로 제시가 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 같고요. 이제 구인 타당도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학생은 지금 C1 레벨을 받았죠. 이랬을 때 at this level people can write clear and well structur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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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게 어떠한 쓰기 능력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제 CUK 영어 진단평가라는 것은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한 진단평가를 개발하고 시행한 것인데요. 온라인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기초적인 세부 능력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평가 틀을 보면 이렇게 듣기, 읽기, 쓰기, 어휘, 문법 5개 영역에서 개발을 했고 여기서 이제 소영역이라고 말을 한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부 능력이에요. 서브스킬이고요. 듣기 영역에서 10개, 읽기에서 9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이 문항 수만큼 개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듣기 시험 영역을 보면은 소영역이 이렇게 10개입니다. 근데 소리 식별, 어구 및 문장 식별, 단순한 세부 정보 파악 등과 같이 굉장히 단순하고 낮은 단계의 스킬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각 소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개발한 문항수인데요. 만약에 5개 중에 한 학생이 3개 이상을 맞췄다 하면 그 학생은 이 소영역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문항을 개발을 했다면 그중에 2개 이상을 맞힐 경우에 역시 이 학생은 단순한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판별을 합니다. 어휘 시험은 어떻게 개발을 했냐 하면요. 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영어 과목의 강의록을 분석해서 어휘를 일단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용 빈도와 범위를 고려하여서 4개의 어휘 등급을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기초는 너무 기초적인 단어라서 제외를 하고요. 초급, 중급, 고급을 각각의 소 영역으로 해서 문항을 20개씩 개발을 하고 그중에 15개 이상을 맞췄을 경우에 그 학생이 이 소 영역을 달성을 했다라고 판별을 하였습니다.
이제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화면을 조금은 캡처해 온 것이고요. 이렇게 그림들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낮은 단계의 스킬을 포함을 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인데 시험 점수만 이제 숫자로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의 점수의 위치에 대한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소영역이 10개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네가 달성을 했고 어떤 것은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그래프도 제공을 했고요. 이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별적인 자세한 피드백입니다. 이것은 영장문 분야에서 저희가 제공했던 피드백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장문에서는 진단평가 소명역 7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개 분야에서는 당신이 이렇게 통과를 했고, 그리고 4가지 분야에서는 통과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영장문 1과목을 들어라. 장까지의 어떤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진단평가의 이론과 그 다음에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민영 교수님. 네, 교수학습의 한 분야로서 진단평가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어평가 사례에 대한 5번의 발표를 모두 들어봤고요. 5분의 발표자께서 한국어평가를 위한 최근 평가의 동향 및 5개의 영어 시험 사례, 그리고 진단평가까지 평가 영역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전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발표자와 본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